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거 누가 전수해 주신 박수예요? 네, 아니 그 목요일 날 네. 그저 음악 하시는 분이? 예, 그분이 저 무슨 뭐지 그게 예, 음악 치료. 예, 음악 치료 그분이 항상 그런 뭐를 하고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한번 시범. 하나, 둘, 셋. 와우! 바이러니! 분위기 급상승입니다. 그 참, 그렇죠? 자신감 있게 사는 건 참 좋은 모습이에요. 네, 자신감. 스스로를 믿는 마음. 네. 항상 보면은 우리가 같은 말을 쓰더라도 좀 제대로 그 용어에 맞는 걸 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그 망상증 환자분들을 좀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망상증 환자분들은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무슨 일이든 다 될 것 같고 다 이뤄질 것 같고요. 내가 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근거와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치에 맞는 행동에서 오는 자신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실적이 나타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호연직이다. 뭐 이런 거요. 저도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선비들의 그 모습, 생활상을 좀 알기 위해서 그때 쓴 글들을 좀 읽어보고 그러면요. 참 재미있는 면들도 있고요. 좀 처절한 부분들도 있고. 어떤 선비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한번 책을 읽는데 뭐 10,000번이 기본을 읽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책을 뭐 명심보감 10만 번을 읽고 10만 번.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머리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선비는 글 공부에 미쳐 살다가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어머님이 아프실 때 의원이 약 처방을 해도 그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도 막 가난한 집에 시집 가가지고 굶어 죽고, 그러면서 이 글 공부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좀 잠겨가지고 어느 날은 자기 가진 책을 다 팔아치우고 그걸로 친구를 불러다가 한 끼를 한번 거나하게 사 먹은 그런 선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사회의 그 시대 사회상을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요즘에는 뭐 글 공부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사회에서 다 그 인정을 해주고 클 수가 있는 그런 기반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정말 내가 글을 잘 쓴다. 글 하나만 잘 써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냥 뭐 평범한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곤란하죠. 운동도 그렇잖아요. 내가 운동을 정말 잘한다. 그러면 뭐 스포츠 선수로도 대성할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 그 사회적 기반이 참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사회를 핑계댈 만한 건 없죠. 어쩌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조선시대 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완벽한 제도를 갖춘 사회가 어디 있겠냐면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제 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요즘 시대가 훨씬 더 인권에 좀 많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까운 그 북한을 보더라도 거기는 주체사상이다 또 뭐 이렇게 해서
철저히 통제라고 그러는데 인권 측에서 본다면 좀 부족한 게 많죠, 북한이. 그리고 그 권력 기반층들이 자기들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인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고, 어느 사회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공자님 시절이 이제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춘추 뭐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2500년 전에도 그 당시 사회가 별로 안 좋았다,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자님은 이제 주나라법을 많이 신봉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가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나라는 상나라라고 하죠, 주로. 그런데 이제 도읍을 은이라는 곳에 정해가지고 은나라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하나라만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증이 안 됐고요. 은나라, 즉 상나라는 유물이 발견돼서 이거는 실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주나라는 이제 뭐 확실하게 이거는 뭐 문헌과 역사적으로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2500년 전에도 이 나라 그때 사회가 좀 뭔가 이게 안 좋다. 그래서 그 주나라의 법을 많이 이제 따다가 연구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삼고 가르침을 펼쳤는데요. 항상 어느 시대나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러면서 좀 인류의 우리 이제 인지력이 좋아지면서 인권도 많이 향상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지만은 지금도 우리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것을 기준 삼고 본다면은 또 부족한 면이 많이 보여요. 우리 사회에 왜 이러냐? 정치 풍토, 뭐 사회 구조, 불평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 정작 중요한 거는 누구냐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작 중요한 거는 누구겠어요?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 이 사회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불평등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나는 우리 사회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망하고 내가 뭐 비판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 사회의 시스템에 또 하나의 그 굴레에 갇혀가지고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조선시대 때는 이제 일종의 신분제 제도였잖아요. 그래서 뭐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양반이 있고 뭐 상놈이 있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서원이라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가 뭐 둘째 부인이나 이렇게 태어나면은 벌써 이제 벼슬길에도 굉장히 제약이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좀 뭐 불합리하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분 상승이 어려운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것이 요즘에는 있다고 믿고 없다고 보면 없는 거예요. 있다고 본다면 요즘에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교육도 잘 받고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선생 만나다 보면 부도 세습이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돈을 줄 수도 있고 돈이 아니더라도 잘 가르쳐서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이 옛날처럼 그런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구조를 살펴본다면은 충분히 너무 불평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서
불평등이나 불평등으로 얘기한다면 불평등하게 보이기 전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보면은 뭐 참 할 얘기도 많고, 내가 지금 풍요롭게 못 사는 이유를 충분히 바깥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성의 목소리로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이 사회가. 또 우리 부모님이 좀 뭐 못났다면, 좀 부자가 아니라면 그거 원망해서 뭐 하겠냐 이거죠. 그것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나는 누구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린 소리거든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나라가 비전이 안 보여요. 확정이 많고 또 너무 불평등한 사회고, 내가 자녀를 낳는데도 도저히 이거는 뭐 길이 안 보여. 그러면은 이 나라를 탈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야 뭐 탈출이라는 개념이 없죠. 뭐 이민 가고 이러면 되는 건데, 북한 사회에서는 또 그게 탈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탈출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교육감부터 다르겠죠. 어릴 때부터 일단 내 머리에 든 교육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하여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머리에 박혀 있겠죠. 과연 그 사고방식을 넘어갈 수 있을까? 참가 어려운 이야기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그 사고를 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 이유는 지도자 동지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서 모든 사상을 이제 출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를 의심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자랐는데 노자나 장자책을 읽었다면 어떨까? 그러면 좀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노자나 장자는 시대를 초월하고 사회를 초월해서 이 본성, 본은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제가 불교를 공부했다면, 혹은 제가 유학을 공부했다면 북한에서 아마 이 세뇌받았던 그런 소위 주체사상은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소위 양심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양심마저도 많이 왜곡이 돼 있기 쉬워요. 이게 양심이라는 것도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그런 철학이 내 양심인 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죠. 어버이 수령의 은혜를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내가 취할 수 있겠느냐. 이거 양심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양심을. 양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부모님께 교육받은 거, 이 사회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사상, 그런 거 그 이전에 생기거든요. 양심이라는 거.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마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본성이죠. 본성.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헷갈렸을 수 있어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 사회에서 좀 많은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양심선언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양심선언.
양림선은 이런 거 하다가 사회의 그 기득권층들에게 찍혀가지고, 옛날에는 뭐 한 번 찍히면은 그냥 뭐 목숨을 잃는 거는 뭐 다반사였죠. 그나마 좀 이제 귀양을 보내고 이런 거는 양호한 거였죠. 조선시대 때도 보면 이제 아버지가 억울한 일 당해서 귀양을 가니까 그 아들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노궁이라는 선비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저 신분이 아마 좀 서울 출신이니까 하여튼 좀 뭐 낮은 신분이에요. 백도 없는 사람인데 글은 엄청나게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식견이 풍부한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권력가 밑에서 이제 자녀들 과외 전생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요즘엔 그래도 뭐 과외 선생이다 그러면은 뭐 고액과외 한번 받으면은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옛날에는 과외를 가르쳐줘도 그냥 밥 먹여주면 그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랑만 하나 얻고 먹고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장에 가가지고 과거 시험 보면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워낙 뭐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대신 시험을 봐주고 그랬다래요. 남 대신 답안지도 써주고. 그 이제 이 전기를 읽어보면은 이 양반이 이 노궁이라는 선비가 과거는 계속 뭐 율곡 선생도 과거를 뭐 9번을 봤다 그러잖아요. 9번 봐서 9번 전부 다 장원급제. 아니 그냥 급제가 아니라 9번을 전부 다 장원으로 급제. 율곡은 너무하죠, 그죠? 한 번 보시고 말지 뭐 9번씩 봐서 그 다른 사람이 어떡하라고. 근데 그런 욕심도 아니고 그냥 취미예요, 그 글이. 어떻게 9번에 9번 장원을 합니까? 참.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뭐 선수권 대회를 한다. 그럼 9번 그 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 9번 우승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분은 뭐 장원은 아니더라도 급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어느 날 또 보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든, 좀 이제 머리도 희끗하고 이런 분이 와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이 녹음은 백이 없으니까 과거 시험 보더라도 벼슬자리가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답안지를 못 쓰는 거예요. 다 끙끙거리면서. 그래서 에라, 내 답안지를 주자. 그래가지고 이 답안지를 줬어요. 주고 이제 자기는 그냥 뭐 옛날에도 많이 봤는데 봐봤자 합격해봤자 뭐 별수도 없으니까 뭐 내가 가지고 뭐 하겠어. 그래서 합격도 시키고 나중엔 그런 것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귀양을 가요. 귀양을 가서 거기서 참 절절한 심정을 또 걸러남기고 그러는데, 그 과거장의 그 옛날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요즘 시대에 뭐 수능을 본다려면은 감독관이 살벌하잖아요. 돌아다니고 자기 공간 딱 정해져 있고 옆에 뭐 보면은 부정행위로 단속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과거 시험은 그냥 과거 시험장에 2명, 3명 서로 이야기도 하고 답안지도 서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좀 느슨하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식이죠. 알아서 해라. 양심에 맡기겠다. 그런 거죠. 그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토론하면서 시험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시험이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시험의 성격이 요즘 얘기하는 논술시험 있죠? 그거예요. 논술시험.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딱 설정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죠. 엄청난 그 자기의 그 지혜와 이런 식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대해서도 뻔히 알고 그 다음에 공부를 충분히 해서 무르익어서 어떤 주제를 설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공부가 된 거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합격을 하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든 어떤 벼슬을 주게 되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것을 시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격이 다르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인생 시험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보는 그 이제 수능이다. 그러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면 문제의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건 없잖아요. 그냥 지식이죠. 영어, 국어 이런 지식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참 어려운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귀향을 간다는 건 요즘 언어로 말하면 뭐죠? 귀향이요? 좌천. 좌천의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가택연금 그 이상의 가택연금이란 가족들과 살게 하잖아요. 근데 귀향은 아예 분리를 해버리잖아요. 너 저기 가서 살아라. 가족들 다 데리고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만 딱 살게 하면서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유배지에 가게 되면 그 이상은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약용 선생이 그 유배지에서 그 십몇 년간 나오질 못하니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책을 쓰신 거예요. 공부하시고. 그런 이제 좀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었더라면 또 그런 책이 또 나올 수 없죠. 당대한 저술이. 그리고 사회에서 그 여러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누르기도 했다는 거죠. 요즘도 뭐 이제 자본주의 중심이니까 우리나라도 좀 부익부 빈익빈이라 가지고 이제 정말 80년대만 하더라도 나는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뭐 60, 70%였는데 지금은 내가 중산층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20%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상위, 그 다음에 하위가 많아지고 미국식 자본주의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것을 잘 배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냥 퍼주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하는 목적이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토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뭐 대기업 중심이고 우리나라 대기업만 살찌고 다른 데는 너무 또 상대적으로 좀 가난하고 뭐 이런 걸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 늘 이런 사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사회는 있는 거고 아마 100년이 지나도 완벽한 사회라는 거, 완벽한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는 존재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한번 중심 삼고 우리가 풀어가 보자라는 거죠. 나를 중심 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여기서 굉장히 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이치에 맞는 얘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너무나 맞는 이치만 얘기하다 보면은 사회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래 목숨을 잃기도 하고 뭐 유배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소외될 수도 있고 그 사회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옳으냐 그르냐만 따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정말 지혜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이 사회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나는 이 사회하고 싸워서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시와 비로 나눌 수는 없다는 거죠. 옳은 것만과 그런 것만 따지기가 정말 참된 것과 그런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것이 내가 옳은 일이니까 끝까지 여기 목숨 걸고 해야 돼.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냐 이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뭐 계백장군 같은 분들은 나라에 자기 목숨 바치기 위해서 참 황산벌 전투에 나갈 때 자기 처자식을 다 죽이고 가잖아요. 그렇죠? 참 그거 생각해볼 문제 아니에요?
그 도대체 아니 그러면 장가를 가지 말든지 아 왜 처자식을 죽이냐 이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처자식은 뭐 나라보다 작습니까? 인간 하나하나가 다 우주인데 소우주인데 문제가 있는 사고란 말이에요. 한번 뒤집어 보면은 국가의 충이라는 그 사고로 본다면 훌륭한 장군이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본다면 가정의 그 훌륭한 아버지상으로 본다면 이건 완전히 빵점이다.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도 보면은 가미가제처 특공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목숨 하나와 비행기 하나 그냥 그 미국의 그 항공모함 구축하는 게 이런 데 가서 그냥 봤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도 그러잖아요. 저쪽에 이제 아랍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자살 폭탄, 자살 테러. 그 사람들은 이게 옳다는 거예요, 자기. 옳다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의료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최소한 저는 이제 의료인이잖아요, 그죠?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거고 목숨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의사는 뭐 사상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상이다, 뭐다, 뭐 철학이다, 아니면은 뭐 이것뿐만 있습니까? 신을 위해서 숨겨진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뭐 이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김대건 신부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우리 의료인식을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왜 목숨을 버리냐 이거죠. 신이 그렇게 중요해요. 국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의가 그렇게 중요하고 사상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자기 목숨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 하나 버리면 가지고 자기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옳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거냐 이거예요.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제 옳고 그른 거가 문제가 있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거,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누가 힘센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가서 대드는 거, 그리고 나서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거냐? 아니다는 거죠. 비록 악이라 하더라도 그 악의 힘이 있다면은 내가 눈치도 봐야 돼요. 당장에 가서 부딪히면은 질게 100%인데 거기 정의를 위해서 나는 불의를 못 찾는다.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나간다면은 이런 거는 현명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현명한다는 거. 노제장자 이런 데서는 자기 목숨을 잘 보존하라고 늘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기회도 보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또 이 잘못된 것에 편승을 해서 아부를 하면서 철저히 내 양심을 속이고 내 이득만 취하겠느냐.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산다면은 내가 이 당찬 기운을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정의도 아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일단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심성개발인이고 자기 수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옳고 그른 거를 따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무조건 이건 대의에 맞아. 그건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간 일이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과연 세상의 어른들이 뭐냐.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밝아졌어요. 그리고 민주화가 됐어요. 그럼 이 사회는 얼마나 그것이 지속되겠냐 이거죠. 얼마나. 또 뭐 100년도 못 가서 이 사회가 썩고 문드러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르게 세웠던 그 세상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얼마나 할 것이냐 이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죠. 내가 애써 세웠다 하더라도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주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뭐 지구도 불과 이제 40억 년만 지나면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태양계에서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뭐를 위해서 그랬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어렵게 사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뭐 공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니 개공하다.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색즉시 공이요, 공즉시 색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색. 보이는 전체가 다 공한 거다. 그러면 공즉시 색이라고 또 했어요. 색즉시고 공즉시 색. 이건 저기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색즉시고. 야한 영화죠. 아주 재밌게 임창정 나오고 그러지. 굉장히 재밌게 잘 봤는데. 그래서 이 유학자들은 색이다라면 이제 이 남녀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즉시 색이다. 색즉시 공은 알겠는데 공즉시 색은 뭐냐 이거예요. 공즉시 색에 공하다는 건 알겠는데 색이 공하다는 게 왜 또 현실이냐 이거죠. 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색즉시 공. 보이는 문 전체는 전부 다 공허하다. 즉 보이는 전체는 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추구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내가 평화로운 거, 오늘 내가 행복한 거, 오늘 내 삶이 즐거운 것만큼 아름다운 가치가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상을 위해서, 철학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내가 오늘 어떻게 마음 평화를 것인가만 고민해라. 좀 그러면 좀 뭔가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 일신의 안락만 추구하느냐? 라는 물음표도 한번 가져가면서 고뇌해가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내가 중시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공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현실이 뭐냐 이거죠. 현실이 뭐냐? 현실이 공즉시색이다. 그 공한 게 현실이다. 그 공한 게 현실. 우리 이제 어떤 분이 좀 저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시어머니께서. 그래서 뭐 충격을 받고 좀 괴로워하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갈 수 있는 그 자리, 태어나기 이전의 자리, 주변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입니다. 원래 우리 자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오히려 마음이 숙연해지고 겸허해지고 낮아지고 차분해지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만 내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지면 내가 쇼크를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공황 상태에 걸리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인가 이거죠. 저희 이제 큰아버님이 직관이세요. 직관이셔가지고 우리 큰아버님은 주변 사람 자꾸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지 사업이 잘 돼.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이제 오시고 또 우리 이제 요즘에 명심보금 우리가 이거 보잖아요. 명심보금을 다 애우시고 계세요. 한 권을 전체를 다. 큰아버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이제 올해가 79세 되셨는데 충북 충주 수령리라고 노은면에 거기 이제 시골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도 좀 타시고 아직까지 정정하신 거죠.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면 요즘에는 이제 일도 다 접으시고 일할 연세도 아니고 이제 붓글씨 쓰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일어나시면은 오토바이 타고 그 면단에 갑니다. 그럼 거기 또 이제 친구분들이 오세요. 그만한 친구분들이 장기 두기도 하고 뭐 화투 붙이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글을 좀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서 주로 이제 큰아버님이 주로 누르시죠. 누르시죠.
게임이 아니에요. 책을 사야 욕심이 있는데 뭐 그런데 요즘도 보면은 뭐 아주 뭐 좋다 그래 명진보가 이것이 직관이시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농담도 하죠. 불경기야 사람이 안 죽어 불경기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아주 끼박천적인 분이에요. 아니 고민을 안 하셔요. 참 그게 저는 우리 아버님과 우리 큰아버님 같은 배에서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 같으신데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다른지. 우리 아버님은 좀 소심하시고 좋게 말씀하면 세심하시고 큰아버님은 굉장히 급하면서도 고민을 안 해요. 뭐 어느 정도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사촌 누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낳는데 좀 요즘으로 하면 이제 그 뇌병, 선천적으로 이제 뇌병이 있으니까 애를 보시더니 한 2, 3개월 그리고 우리 저기 할아버님께서 한의사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버님이나 우리 아버님이나 할아버님께 묘성이 있어가지고 기초적인 의학적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예우를 알아요. 딱 보니까 그거 갖다 버려라. 갖다 버리라. 우리 누님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니 무슨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는 안 써주는데 물론 이제 한 2, 3, 뭐 예측대로 3개월 있다가 못 살고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를 갔는데 이제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뭐 고민이 없으셔 그냥 아예. 근데 말투 속에서는 딸에 대해서 자꾸 애처하니까 너 끊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그렇지 굉장히 서운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성품이 그냥 그러셔요. 뭔 이런 얘기까지 왔는데 명절 때가 돼서 저희도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시면 그렇게 더 재밌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1년 365일 중에서 집에 있는 날이 훨씬 더 적다 그래요. 그냥 나가서 사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 고모님은 이제 우리 아버님의 이제 여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같지만 어머님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로 충청도 일대를 다니면서 이제 의원을 하시면서 이렇게 병자 치료 그랬는데 근데 제가 우리 친척 주변에서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분은 우리 고모님이에요. 참, 우리 고모님은 아주 군자세 군자 정말. 남의 자식과 나의 자식 똑같이 봐요. 내 자식이라고 뭐 더 끼우리지도 않고. 그리고 다 인정을 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고모님을 찾아갈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뭐 어머님 이런 성품이 내는 거던데 저희 할아버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겁이 없었다 그래요. 겁이 없었대요. 그래서 집에 오다가도 졸리면은 그냥 뭐 허름한 데 있으면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면 고집에 가서 주무신대요. 그 고집은 아무래도 좀 흉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주무시고 온다는 거예요. 아예 겁을 몰랐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질을 우리 큰아버님이 타고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집안일을 하게 되냐 재작년에 큰어머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정정하셨는데 큰어머님도 올해 큰아버님보다 연세가 1살인가 2살인가 많으시거든요. 갑자기 피부병이었는데 신종플루 오면서 배가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돌아가기 전에 그 병원에서 이제 생명연장장치를 좀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달게 되면 호흡도 인공호흡하고 심장도 어느 정도 돌려주고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큰어머니께서 숨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심장을 이렇게 이제 다시 살린 거죠. 그래서 소생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써가지고 살리시고 그 다음에 기계로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자제분들에게 그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 사촌 형님께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일단 나는 뭐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자체 다루는데 그 생명 연장자체 달게 되면은 떼는 건 마음대로 못 떼요. 달게 하는 거는 보호자가 이렇게 달게 해서 달지만은 그런데 뭐 맨날 기다려도 됩니까? 큰아버님께서는 오시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 난 간다. 내려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예 그런 그 개념이 없으세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아예 안 하신다 지금. 그냥 자식들이 그래도 급하시고 성격도 굉장히 급하셔가지고 제 사촌이 저보고 나이 같아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좀 일찍 했어요. 27에. 27면 요즘 일찍 한 거죠. 물론 그때 이제 20년 전 얘기지만은 그래서 결혼 사진 찍는데 그 1년에 한 번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참고 빨리 찍으라고.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거기서 원정을 느끼시고 딱 한 번 찍는 것도 대단하세요. 급하시기가. 그 연장장치를 떼는데 저는 이제 보호자로 참가를 해가지고요. 거기 생명윤리위원회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이제 병원의 관계자, 그 다음에 또 법무에서 이제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또 다 나와요. 그래서 가족들 의견 들어보고 동의가 된 다음에 그걸 이제 생명연장치를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연장치를 끄는 것까지 보고 큰어머니 운명하심까지 다 제가 지켜보고 그랬는데 이제 뭐 저 집안 의사니까 저도 이제 같이 있던 거죠. 참 좀 안타까운 그런 거 있는데 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연장 짧게 못해요. 절대. 연장만 시키는 건데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겪어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 큰아버님께서 한 6개월 지나서 바로 또 재혼을 하셨어요. 이거 그냥 집안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일단 좀 쉬었다가 갑시다.